시어머니 팔순 잔치가 한창이던 그날 진주는 부엌 뒤편 창고 문을 닫고 혼자 울고 있었다. 손님들은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시아버지는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녀만 홀로 쪼그리고 앉아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손등에 이미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슬쩍 꼬집은 자리였다.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는 말 한마디와 함께 진주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참았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주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서 있는 사람은 하객 중 누구도 아니었다. 회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60대 남성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진주 씨 되십니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진주는 눈물이 번진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한성의료재단 이사장 오세준. 하지만 이후 그가 꺼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경상남도 통영. 바닷바람이 살짝 짭조름한 이 작은 도시에서 정진주는 시집 온 지 22해째를 살고 있었다. 나이 53.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남편 한재원은 시청에서 도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진주는 결혼 전까지 부산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 내 아들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야지의 가방을 내려놓은 게 벌써 20해 전 일이다. 시어머니 강복순 올해 80. 이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다. 젊었을 때 좌판에 생선 팔아서 아들 대학 보냈다는 무용담이 여전히 살아있는 억척스럽고 자존심 강한 여자였다. 그러나 며느리 진주에게만은 언제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 재원이가 왜 저런 집 딸을 데려왔는지. 그 말은 시집 첫날 들은 말이었다. 진주의 친정은 사실 그리 나쁜 형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제법 규모 있는 수산물 도매업을 했지만 진주가 26이던 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집이 넘어갔다. 그 사실을 강복수는 평생 잊지 않았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빈털터리 집 딸이라는 말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흘렸다. 진주는 참았다. 처음 5년은 그게 시집살이인 줄 알았고 다음 5년은 아이들 때문에 참았고 그 다음 5년은 남편이 불쌍해서 참았고 지금은 그냥 익숙해서 참고 있었다. 팔순 잔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음식 장만, 손님 연락, 자리 배치, 현수막 제작까지 진주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다. 시누이 한재숙은 서울에서 내려와 한 이틀 거들었지만 거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옆에서 언니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다 고칠게요 라며 진주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바꾸는 일이 더 많았다. 그래도 진주는 가만히 있었다. 어차피 결과물만 좋으면 됐다. 잔치는 잘 치러야 한다. 그게 이 집 며느리의 도리니까. 잔치 당일 오전 5시. 진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올리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남편 재원은 6시가 되어서야 일어나 나도 도울게라고 했지만 진주가 괜찮아요라고 하자 거실 소파에 다시 누웠다. 11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강복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마루 윗자리에 앉아 인사를 받았다. 진주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술을 따르고 아이들을 챙겼다. 누군가 새댁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면 시어머니가 웃으며 부엌에 있겠지요 뭐 그게 제 자리니까라고 대답했다. 진주는 그 말을 들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분명히 들렸다. 오후 1시쯤 진주가 해물탕 그릇을 들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불쑥 말했다. 진주야, 이 국 왜 이리 짜냐? 손님들이 뭐라 하겠어. 진주는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났다. 손님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22해를 살아온 이 집에서.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손이 슬쩍 진주의 팔뚝을 꼬집었다. 지나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도 못 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묵은 살림이 가득했다. 장독대에 쓰던 항아리, 오래된 이불 보따리, 아이들이 쓰던 유모차. 진주는 그것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 위에 이마를 파묻었다. 울고 싶었다. 아니 울고 있었다. 소리는 안 났지만 어깨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진주 씨 되십니까? 진주는 고개를 들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진주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벌떡 일어섰다. 누구세요? 남자는 천천히 명함을 내밀었다. 한성의료재단 이사장 오세준. 진주는 그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다.
한성의료재단 통영에서 가장 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왜 자신을 찾아서? 제가 무슨 일로요? 오세준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주씨 아버님이 3년 전에 저희 병원에 남겨두고 간 유언장이 있습니다. 진주의 다리가 떨렸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장이요? 아버지 정만술이 돌아가신 건 3년 전 가을이었다. 폐암이었다. 말기 판정을 받고 불과 넉 달 만에 세상을 떴다. 진주는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놓지 않았다. 친정 쪽 손님이 와도 인사를 받기보다는 음식을 나르는 게 먼저였고 시어머니는 우리가 조문을 가졌으면 됐지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그래도 진주는 아버지 임종을 지켰다.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것은 어머니뿐이었는데 그 어머니마저 아버지보다 먼저 가셨으니 진주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그냥 텅 빈 빈자리 하나였다. 그런데 유언장이 있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말을 남기셨나요? 오세준은 잔치 소음이 들리는 창고 안에서 진주를 마주보며 말했다. 일단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진주는 주저했다. 잔치 중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할지 뻔했다. 오늘은 제가 잔치가 있어서요. 오세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진주씨. 3년을 기다렸으니 며칠 더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잠시 멈췄다. 아버님이 직접 오세준한테 전해달라고 하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도 그 집에서 울고 있을 거다라고요.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잔치가 끝난 건 저녁 7시였다. 진주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다. 시어머니는 일찍 방에 들어갔고 남편 재호는 지인들과 2차를 갔다. 시누이 재숙은 내일 아침 첫 버스로 올라간다며 짐을 쌌다. 진주 혼자 부엌을 닦았다. 식탁 위에 명함 한 장이 있었다. 오세준 이사장. 진주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사흘 뒤 진주는 한성의료재단 이사장실을 찾아갔다. 병원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은 조용하고 깔끔했다. 창밖으로 통영 항구가 내려다 보였다. 진주는 소파에 앉아 오세준이 건네는 서류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있었다. 아버지 필체였다. 진주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보게 하려는 거다. 살아서는 차마 말 못했다. 그게 아비로서 부끄럽다. 진주는 손이 떨렸다. 내가 보증을 잘못 쓴 건 실수가 아니었다. 내가 일부러 한 거였다. 그 문장에서 진주의 눈이 멈췄다. 일부러? 내 시어머니 강복순이 나한테 부탁을 해왔다. 내가 시집 오기 2해 전 일이다. 오세준이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받아 설명해줬다. 강복순은 젊었을 때부터 진주 아버지 정만술과 어떤 인연이 있었다. 정확히는 오래전 사업관계. 강복순의 남편이 정만술에게 초기 자금을 빌려 생선 가게를 시작했고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 빚은 강복순이 갚아나가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정만술이 그 빚을 탕감해 준다고 했다. 왜냐면요? 진주가 물었다. 아버님이 진주 씨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집 아들이 진주 씨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강복순 씨 집안이 빚이 있는 상태면 며느리로 받기 싫어할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빚을 지워줬다고. 진주는 말이 안 나왔다. 그런데 강복순 씨는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반대로 진주 씨 친정을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고요. 어떻게요? 진주 씨 아버님이 보증을 선 사람 그 사람을 강복순 씨가 소개했습니다. 진주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통영 바다가 보였다. 갈매기 한 마리가 유리창 너머로 날아갔다. 강복순 씨가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했다고요? 오세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적으로 망하게 해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인 자리를 소개한 사람이 강복순 씨고 그 보증이 상환 불능이 된다는 걸 강복순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로 남아 있어요. 문서가요? 아버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이 재단에. 오세준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빛바랜 계약서 사본과 메모지들이 있었다. 아버님은 자신이 이 일의 피해자인 것을 알면서도 딸이 그 집에서 쫓겨날까봐 이 사실을 평생 꺼내지 않으셨어요. 진주는 종이를 손에 쥐었다. 손이 떨렸다. 왜 아버지가 이걸 여기 맡겨두셨을까요?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3달 전쯤요. 당신이 죽고 나면 딸이 이 집에서 평생 모욕 속에 살 것 같다고. 그러니 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진실을 알고 나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억울함도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아버지의 숨겨진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주는 천천히 걸었다. 지금 내가 알게 된 게 뭐지? 강복순이 진주 아버지를 빚에서 구해준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진주 아버지를 파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껏 22해 동안 며느리 진주를 빈털터리 집 딸이라고 깎아내렸다. 그 말을 스스로 만든 상황이면서 진주는 골목 어귀에서 멈춰섰다. 분노가 올라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다. 진주는 오히려 더 차갑고 고요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날 밤 남편 재원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진주는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왜 불 끄고 있어?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재원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이상한 사람 왔다던데. 아는 사람이야? 진주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 무슨 일로 왔대? 용건이 있어서요. 재원은 더 묻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다. 진주는 그 옆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오늘 내가 알게 된 것을 이 사람한테 말해야 할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는 부정할 것이다. 재원은 어머니 편을 들 것이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가족 관계는 복잡해질 것이다. 시누이까지 끼어들 것이다. 진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섣불리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남은 이야기가 아직 더 있다는 걸 진주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일주일 뒤 진주는 다시 오세준을 만났다. 이사장님 아직 말씀 안 하신 게 있으시죠? 오세준이 잠깐 진주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이번에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진주 씨 아버님이 맡겨두신 게 서류만이 아닙니다. 통장 하나가 더 있어요. 통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주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다. 치료비로 다 썼고 묵은 빚을 정리하는 데 쓰고 장례비도 진주가 조금 보탰다. 그런데 통장이 있다고. 오세준이 내민 통장 사본에는 잔액이 찍혀 있었다. 3억 2천만 원. 진주의 눈이 커졌다. 이게 아버지 돈이에요? 아버님이 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마지막 몇 달간 이 계좌를 저한테 관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진주 씨 몰래요? 왜요? 진주 씨 가정에서 알게 되면 그 돈이 진주 씨한테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를 진주는 천천히 이해했다. 남편, 시어머니, 이 집,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남긴 돈이 알려지면 그 돈은 진주의 손이 아닌 이 집의 손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며느리 몫이라며 관리하겠다고 할 것이고 남편은 그 결정을 따를 거라는 것을. 진주는 또 한 번 아무것도 갖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진주 씨 아버님이 이 돈을 진주 씨 단독으로 수령하도록 해두셨습니다. 저와 법무사가 공증을 받아둔 상태예요. 이 돈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진주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버지가 수산물 도매업을 할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창고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상자를 날랐다. 진주는 그 창고에서 라면을 끓여 아버지 밥을 챙긴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있었다. 진주야, 아버지가 나중에 꼭 잘해줄게. 그 나중에가 이런 방식으로 왔다. 3년 동안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그 돈을 지켰다. 딸이 시댁에서 선택권 하나 없이 살지 않도록.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틀 뒤 진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걸어 들어왔다. 진주야, 요 며칠 어디 갔다 왔어? 지인 만났습니다. 무슨 지인? 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진주 옆에 바짝 붙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세준이 왔다고 들었다. 진주의 손이 멈췄다.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했어? 진주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마주쳤다. 어머니는 오세준 이사장을 어떻게 아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지.
왜 그분이 저를 찾아온 것 같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짧게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다. 오세준한테 들은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 말이 다 사실이 아니야. 그 말에 진주는 모든 걸 확인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세준이 왜 진주를 찾아왔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도. 저녁 남편 재원이 퇴근해 들어왔다. 어머니가 얘기하셨어. 무슨 일이 있냐고. 진주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재원 씨,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재산 혹시 알아본 적 있어요? 재원이 잠깐 멈췄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 잠깐 멈춤이 진주에게 두 번째 확인이었다. 재원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있었다는 걸. 진주는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 알았어요. 재원은 얼굴이 굳었다. 다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재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진주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분하게 모든 것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강복순이 진주 아버지의 빚을 탕감받고도 오히려 아버지를 파산으로 몰아간 것. 오세준이 3년간 보관해온 서류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둔 3억 2천만 원. 재원은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진주를 더 두렵게 했다.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증거가 있어? 있어요. 오세준이 뭔 이유로 그런 걸 들고 와. 그 사람 우리 집이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 아버지가 부탁하셨다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 말이잖아. 진주는 남편을 바라봤다. 재원의 눈 속에는 당황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황함 밑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있었다. 재원 씨, 왜? 어머니한테 오세준 이사장이 왔다는 거 알려준 사람이 당신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재원이 시선을 돌렸다. 그 반응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진주는 잠을 자지 못했다. 남편은 결국 자신이 오세준의 방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먼저 알렸다고 시인했다. 잔치 당일 하객 중 한 명에게 들었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리 진주에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선수를 친 것이었다. 진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22해 동안 무엇을 지켰나. 아이들을 키웠다. 밥을 했다. 청소를 했다. 시어머니를 모셨다. 잔치상을 차렸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울었다. 그 사이 남편은 시어머니의 편에 있었고 아버지는 혼자서 딸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다. 사흘 뒤 진주는 오세준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결정하셨습니까? 진주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통영 바다가 오늘따라 조용했다. 이사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저한테? 오세준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진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 도망쳐도 되고 남아도 된다고. 어떤 선택이든 잘못이 아니라고 전해줘. 그게 아비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주는 눈을 감았다. 어떤 선택이든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20년 동안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들은 말이었다. 진주는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밥을 차렸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었다.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앉았다. 아이들은 없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은 결혼에 대전에 있었다. 식탁에는 3명만 있었다. 진주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나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도망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허락해준 딸로서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 선택할 권리. 시어머니가 국물을 뜨다가 말했다. 오늘 국은 좀 낫네. 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이제 제 밥상을 차릴게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진주는 통영 항구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배들이 보였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이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다. 딸에게서. 엄마 잘 지내? 진주는 천천히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오늘 날씨 좋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이런 모습이다. 죽어가면서도 딸에게 선택권을 쥐어준 아버지처럼. 소리 없이 뒤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오래된 사랑은 늘 너무 늦게야 그 얼굴을 드러낸다.